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백신 접종 하루 전입니다. 보건당국은 어제 백신 관련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백신 접종 관련 질의응답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백신 접종 후에 당뇨 및 고혈압 약을 그대로 먹어도 될까요? 네, 평소와 동일하게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할 때 기저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이유는 없다고 하고요. 암 환자 역시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접종 당일에 꼭 챙겨야 할 준비물이나 접종 후에 지켜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신분증 외에 특별한 준비물은 필요하지 않고요.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15분간 대기하셔야 합니다. 또 접종을 받은 당일에는 다른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음주, 사우나는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일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후에 우리 삶은 얼마나 바뀔까요? 또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올해 안에는 마스크 벗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접종 후에 면역 반응이 형성되려면 최소 1, 2주 정도가 필요하고요. 백신 대부분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자,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올해 안에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시작되는 첫 백신 접종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입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될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모임 금지, 10시까지 영업 제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아직은 이르다. 아니다. 이제는 완화하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 갑질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내일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해를 넘겨 이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단체들은 현재 5인 이상 모임 금지, 10시까지 영업 제한만이라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하지만 최근 설 이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요인으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 보이면서 아직은 이르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자, 5인 이상 모임 금지, 10시까지 영업 제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잘 지내시죠? 네, 그럼요. 예, 옆에 있는데 마주 보면서 못하네요. 요즘은 방송 몇 개 하십니까? 그 왜 제 거에 개수에 관심이 많으세요? 뭐 큰 변화 없습니다. 예. 여전히 한 20개 정도? 아니 10개 정도. 10개 정도. 예. 대단하십니다. 자, 뭐 코로나19 매번 말하지만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요. 네. 내일부터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를 합니다. 예, 어떻게 계획돼 있습니까? 네, 내일 오전 9시부터죠. 전국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에서 65세 미만 입소자고 종사자들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27일부터는 코백스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합니다. 인원은 보니까 서울이 2만 2천여 명, 경기도 7만 3천여 명, 인천 1만 7천여 명 등 이 모두 접종에 동의한 대상이고요. 서울시가 인플루엔자 유행 시즌 도래 전이죠. 10월 말까지 18세 이상 서울 시민의 70% 이상 약 그러니까 606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계획을 갖고 있어서 예. 우리 또 그쯤이면 이제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내일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네. 만약 전민기 팀장이라면 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겠습니까? 1호 접종자.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1호 접종자로 좀 맞고 싶으세요? 아니 그거는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
저는 뭐 당연히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네. 1호 접종자로? 1호 접종자가 뭐 환경 지금 안 되잖아요. 어쨌든 예. 그렇지만 가정한다고 치면은 뭐 저는 뭐 여기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맞겠습니다. 예. 저는 무조건 맞을 건데 네. 가서 슬라생을 좀 홍보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내일 네. 설 연휴 이후부터 계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도 발표가 됩니다. 네. 자, 현재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 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돼 있는데 좀 더 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유지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으로 좀 다들 잘 지키고 계신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강제성, 물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자율 안에서의 강제성이긴 하지만 이게 지키지 않는 또 분들이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대규모 확산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예. 그 경찰이 단속한 걸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시행된 지난해 1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1,235명이나 됐습니다. 예. 그 단속된 사람들 유형별로 보니까 결국에는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54.9%예요. 678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더 모일 것이고 시간이 더 늦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엔 또 술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위반한 분들이 12.7% 157명인데 뭐 지금도 가보시면 테이블을 나눠 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기고 계세요. 예. 뭐 노래방에서 84명 나왔고 종교시설 58명, 기타 116명 순인데 그 건대포차 기억하시죠?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유흥업종으로 운영을 예, 예. 해서 집단 감염 결국엔 발생했거든요. 뭐 좌석 이동한다든지 춤추기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예. 결국엔 대규모 확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확진된 사례들 보면 결국에는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위반했을 시에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저희가 뭐 3,400명대까지 줄이기 위해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이러다 폭발적으로 늘어간다는 건 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1,000명 됐다가 다시 이거를 이 수치로 만드는데도 또 몇 달이 걸리면 결국엔 그게 더 손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전민기 팀장님의 좀 말이 네. 뭐랄까요? 좀 늘어지고 길어지는데 자신이 없는 느낌인 건지. 아니 자신이 있어요. 왜요? 일단은 전민기 팀장은 네. 엄격하게 좀 적용돼야 된다. 지금의 네. 이 방역 수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좀 지켜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왜냐하면 설 이후에 사실은 설 모임도 자제하면서 우리가 지켜봤는데 그렇게 감소세가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늘어나기도 하니까 이거를 좀 더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민기 팀장은 그동안 조금 뭐랄까요. 네. 이 방역에 대해서 열려있는 느낌이었는데 네. 오늘 좀 강경한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5인 이상 모임 금지나 10시 영업 제한을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그래요? 예. 네. 자, 애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찬 토론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넘게 계속됐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역시 2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위반 사항은 네. 아주 뭐 일부의 이야기이고 네. 이런 좀 그 방역 조치가 계속되면서 일단은 일상의 풍경이 좀 상당히 변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일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부가 위반함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그 성장세를 우리가 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고 해서 이것을 그만하자.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풍경 많이 바뀌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후에 좀 많은 분들이 자율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를 좀 지키고 계시죠. 그래서 뭐 카페나 식당 같은 경우도 보면은 듬성듬성 앉아 계시고 그리고 지역 간의 이동도 좀 자제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워낙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좀 유명 명소 같은데 뭐 강원도 같은데 가면은
요새 SNS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커피집 같은데 줄을 엄청 서 계시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모습 보면 불안불안한 거죠. 너무 차갑다. 아, 이건 차갑고 뜨겁고 문제 아니에요. 예. 아니, 저도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네. 자, 서울시에서 지난 1년 그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매출과 시민들의 소비 변화를 빅데이터로 좀 분석한 결과 네. 2019년에 비해서 9조 원 정도 감소를 했고요. 네. 세 번의 코로나19 유행기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그래요. 뭐 국민들도 생활화가 됐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제 좀 완화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완화한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예.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또 잘 되는 것들은 잘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 그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달도 다 시작을 하신 것 같고 예. 이게 팬데믹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물론 많은 분들 상당히 어려우시고 지금 이 상황이 뭐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생계에 또 큰 위협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 이번을 계기로 좀 살아남기 위한 다른 어떤 방안들을 함께 좀 모색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으로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예. 지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하니까 확실히 그 코로나 확산세 감소에 효과가 있었거든요. 아까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KT가 이제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예. 지난해 12월 19일 이후에 인구 이동량이 1.26% 증가를 했어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같은 달 23일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 성탄절 연휴 시작했지만 보시면 6%가 감소됩니다. 결국엔 이건 무슨 말이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니까 사실은 그나마 이렇게 좀 지키고 계신 거거든요. 예. 이후에 서울시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데이터 얘기하셨는데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예. 걸 보여주는 그런 근거 자료가 아닐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팀장님. 네. 지금 두 가지예요. 5인 이상 모임 금지하고 네. 10시까지 영업 제한입니다. 그렇죠. 둘 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따로따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그래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이게 좀 강경한 태도십니까? 이게 근데 저도 그 상황을 좀 보면서 조금씩 만약에 이제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 조금씩 완화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시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요 상황이 이제 앞으로 뭐 1, 2주 안에 그런 또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면서 너무 우리가 급할 필요 없지 않나. 지금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됐는데 사실은 이게 함께 가야지 효과가 더 높을 거라는 좀 저는 기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1월 정도에 뭐 70%가 다 맞는다라고 치면 그때까지는 아주 조금씩 완화하면서 그 추이를 좀 굉장히 세밀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높아요. 그리고 그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 반장도 최근 한 달 정책이라고 했거든요. 예. 뚜렷이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 설 연휴 끝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에 여기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중요한 분기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려한 대로 23일 보면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80여 명 늘어났잖아요. 오히려 400명대로. 만약에 이 추세가 조금씩이라도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였다면 좀 완화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 보면요. 600명대 500명, 448명 하면서 줄다가 다시 440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애청자분들의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3728번님 집합금지는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계속돼야 합니다. 네. 완화해서 또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면 손실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저랑 같은 의견이시네요. 예, 그러네요. 8623번님 어제 선약이 있어서 오랜만에 갈비집에 갔습니다. 네. 사장님 표정이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번화가인데도 주변 가게들이 텅텅 비어있는 상황을 보니까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7968번님께서는
모임 멤버 못 본 지 1년 넘었어요. 보고 싶네요. 완화돼도 못 만날 것 같고 이제 좀 알아서 밖에 나가는 횟수도 줄이고 있어서 조금 더 유지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익숙해졌다고 또 하셨고요. 준이 찬이 파파님께서는 10인 이상으로 좀 완화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자녀 가고 매번 등본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지화 천사님. 거리두기 완화돼 방역 대책은 좀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전민기 팀장님 반가라고. 안녕하십니까. 좀 의견들이 좀 동등하게 반반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래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좀 찬성을 합니다.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거군요. 시간을 오히려 이런 생각도 있어요. 네.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분들이나 네. 또 10시면 다 이렇게 가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몰릴 것 같아요. 뭐 대중교통이나 이럴 때. 그래서 시간 제한을 좀 없애버리면 네.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9시에서 10시로 옮기니까 확실히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예전보단 그래도 좀 모임의 횟수가 좀 늘어나지 않나. 왜냐면 9시보다는 1시간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도 이제는 2차까지는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예. 그러면 시간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10시 요 상황 좀 지켜보고 11시로 좀 늦추고 12시로 늦추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래요? 이렇게 바로 또 수긍을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예, 예. 10시 이후라는 것도 업종에 따라서 또 주요 영업시간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점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네. 정부에서도 구상권 청구 등도 이야기하는데 시장이 좀 움직이게 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이제 보면요. 예. 시간도 시간인데 제가 이제 뭐 카페 같은 데 가보고 하면은 다들 잘 지키고 계신데 또 그렇지 않은 곳들도 가끔씩 눈에 띄더라고요. 사람이 예.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사실 QR코드 찍으라는 말씀 안 하시고 막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늘릴 거면 그런 걸 좀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 면에서 보면 시간에 따라서 뭐 바이러스 감염이 더 확산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저녁만 먹고 헤어졌는데 지금 10시까지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자리가 좀 커지고 2차까지 가게 되고 좀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 이전 생각하면 헬스장, 카페, 미용실까지도 뭐 심야 영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도 10시 이후에 좀 영업하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언제까지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분들 진짜 근근히 버티고 계시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아까 한 청취자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잘 지키다가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더 단계가 높아지고 규제가 더 심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씩 숨통은 좀 틔워주지만 어겼을 때 위반했을 때 이거를 좀 처벌하는 건 좀 더 강력히 하면 어떨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0860번님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방역 관계자 의료진 고생을 알고 있는지요. 5인 이상 10시 이상 풀면 큰일 납니다. 당분간 조금만 더 고통 분담을 함께 합시다. 라고 하셨고요. 미국이나 유럽 사례 보면요. 결국엔 초반에 대응을 정부가 강하게 못했단 말이에요. 뭐 개인의 자율 같은 것들 이야기하면서. 근데 지금 상황 보세요. 미국은 사망자가 50만 명 넘었습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 가장 높은 기록인데 브라질보다도 2배가 많아요. 결국에는 정부가 좀 이럴 때만큼은 좀 강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유지한 국가들만이 지금 그나마 그 확산세를 잘 막고 어떻게 보면 견딘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풀어준다라는 건 조금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5918번님께서는 그 종교 시설만 좀 강력하게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식당, 카페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몇이나 되나요? 그러니까요. 또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네. 좀 거의 반반씩의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네네.
이 영국과 같은 경우엔 백신과 연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에 이어서 이런 부분 좀 도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몇 교수님들이 그 위험 인구가 대부분 보호를 받는 시점부터는 거리두기 필요성이 점차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20-30% 정도 접종률 보일 경우에는 좀 검토가 가능한데 현재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치료제 효과에 따라서 중증화율 얼마나 맞고 치명률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지 보면서 이걸 연동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3월엔 어렵고 한 5, 6월 정도 돼야 그나마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백신 내일부터 맞는데 요 초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게 견뎌왔잖아요. 예. 백신 효과하고 함께 연동해서 이 추이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 이후에 결정해도 물론 많은 분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견뎌내면 어떨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고요. 뭐 당장은 촘촘한 방역 필요한데 예. 백신 도입과 함께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예. 지금은 조금 더 그렇죠. 줘야 백신 된다. 좀 더 많은 인구가 맞는 그 상황 보면서 예. 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7479번님께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100명대로 내려오면 하고 현행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0198번님께서는 영업하는 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좀 더 주고 엄격한 방역 기준을 적용하는 건 어떨까요? 또 이런 의견 주셨는데 네. 이제 정부가 3월 달에 시행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데 네. 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 지난주에 이제 신문 보니까 문재인 예.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일단 5인 이상 말씀해 주신 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은 그럼 좀 늘려가는 그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겼을 때 좀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대규모 확진자 나온 곳들은 계속해서 그런 곳들이잖아요. 예예. 그 안에서의 어떤 방역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성을 어느 정도는 보장하되 좀 더 책임을 강하게 그렇습니다. 하는 방법도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좀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네. 저도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좀 벌였는데 네, 네. 음주 교통사고가 더 증가했다면서요? 야, 이게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최근에 경찰이 음주 단속 결과 발표한 걸 보니까 방역 단계가 그 완화된 작년 4월 20일 이후에 2주 예.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가 2주 전보다 14.1% 증가했고요. 9월 14일 이후에는 26.3%, 10월 12일 이후에는 14% 증가를 해요. 예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어쨌든 완화가 되면 조금 술 더 많이 드시고 예. 이렇게 해이해지는데 그 방역도 술 취하기 전엔 잘 지킵니다. 근데 약간 술 취하면은 그 느슨해지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0779번님 QR코드나 명부 작성 요구하지 않은 곳도 많아졌습니다. 완화 반대입니다라고 맞아요. 하셨고 예. 9584번님 바이러스도 위험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언제까지 제한해야 하는가. 마스크 쓰고 5인 이상 만나는 건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집회 자유도 풀고요.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의견 감사하고요. 전민기 팀장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 월급 못 받고 있다, 월차 못 쓰고 있다, 힘드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3입니다. 네, 어제 6번째 3기 신도시가 발표됐죠. 1기 신도시인 3번 신도시 면적의 3배에 이르는 경기 광명과 시흥시 일대가 포함됐고요. 약 7만 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광명 시흥시의 쇠지인 구로 금천구의 집값이 불안해지고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이 늘면서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살 집을 제공하는 기본주택 법안을 발의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의 꿈. 이게 저희 부모님 세대의 꿈이었던 것 같은데 제 세대에서도 여전히 꿈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144입니다.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씨가 5조 원 기부 선언을 했다는 소식 저희 슬라생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후 2시 카카오 임직원과 온라인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임직원에게 사전 질문 144개를 받아서 사제 기부 방식과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인데요. 집단지성을 통해 사회 문제를 공론화해보려는 시도, 긍정적인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24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애청자 여러분도 방역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입는 옷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장 사흘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폴리에스테르, 폴리코튼, 순면에 코로나19와 매우 유사한 바이러스를 붙인 뒤 72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폴리에스테르에서는 72시간, 순면의 경우에는 24시간 바이러스가 전염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면에서도 24시간을 생존하는군요. 자, 손 씻기 잘 실천하고 계실 텐데요. 빨래에도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마지막 숫자는 15입니다. 춘내 불사춘,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다는 뜻이죠. 입춘이 지났음에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됐지만 이제는 봄의 날씨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좀 추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8도까지 올라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고 주말과 휴일 한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때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 가면 알루미늄을 깔고 고기를 굽는다든지 알루미늄 호일에 기름을 넣고 마늘을 굽는 등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기류를 이용하는 모습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방기구의 경우에도 친환경 재질인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주방기구 재질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재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알루미늄은 식품용 금속재의 또 한 종류인데 주로 냄비나 일회용 용기나 호일 등의 조리용 기구 용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루미늄의 성질 및 특성은 어떻습니까? 네, 알루미늄은 지각에 존재하는 가장 흔한 금속 중에 하나로서 예. 공기 중에서 산소와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대부분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그런 금속인데요. 예. 이러한 알루미늄 식기를 만들면 열 전도율이 높아서 음식물이 빨리 끓고 또 무게가 가볍고 쉽게 녹이 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알루미늄 식기로는 이제 양은 냄비가 있고요. 알루미늄 호일, 또 야외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용기 등도 알루미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냄비 이야기만 들었는데 배가 고파집니다. 양은 냄비 등 그 알루미늄 식기는 얇아서 그런지 왠지 알루미늄이 좀 용출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인체에는 좀 해롭지 않습니까? 네, 알루미늄 냄비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일부 예. 알루미늄이 용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흡수되는 알루미늄 양이 매우 적고 또 흡수된 알루미늄도 대부분 신장에서 걸러져서 체외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현재까지는 이제 알루미늄 식기를 통해서 섭취되는 이 알루미늄 양은 인체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알루미늄 식기 사용 시에 알루미늄의 좀 용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알루미늄 용출은 식품 중에 산 또는 염내 양이나 또 보관 온도, 기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이행되는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산화 알루미늄 피막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물을 한번 끓인 후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예. 표면이 긁힐 수 있는 금속재 조리기구나 또 금속 수세미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한 토마토나 양배추 등 산도가 낮은 식품이나 또 매실 절인 간장, 된장 등과 같이 산이나 염분이 많은 식품은 알루미늄이 쉽게 용출될 수 있으니까요. 그 알루미늄 용기에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냄비 등의 조리기구 재질로는 스테인리스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어떤 재질입니까? 네, 스테인리스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해서 스테인, 녹이, 레스 없는 스틸, 철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녹이 쉽게 생기지 않는 이런 내구성과 내열성이 뛰어난 냄비 조리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녹이 슬지 않아서 그런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용 전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스테인리스 제품에는 금속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연마제라는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예. 따라서 스테인리스 제품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이런 연마제가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닦아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연마제를 닦는 방법으로는 휴지나 종이 타월에 식용유를 적당히 묻힌 후에 조리기구로 표면을 닦아주고 식초를 첨가한 물을 넣어서 한 10분 정도 끓인 후 사용하시면 연마제가 제거됩니다. 아, 그렇군요. 새로 구입을 했을 때는 연마제 등을 제거하고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용 중에도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속재 후라이팬을 사용하기 전에 기름 코팅을 해주면 사용할 때 금속 성분의 용출량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코팅하는 방법으로는 후라이팬을 가열한 후에 식용유를 얇게 바르면서 닦아주는 과정을 한 서너 번 정도 해주면 후라이팬이 코팅이 되고요. 또 알루미늄 식기와 마찬가지로 스테인리스 냄비도 음식을 보관할 때는 탄성식품이나 염분이 많은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면 용기 표면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조리한 음식은 냄비 등에 그대로 두지 말고 식품용 용기에 옮겨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박희라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도노 시간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 갑질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최근까지도 일부 입주민의 갑질 행위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한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노무 상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방송 직전에 보내시면 상담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고민 있거나 궁금한 점 빨리빨리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월급을 좀 못 받고 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금 얼마인가요? 등등 뭐든 좋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효신입니다. 야, 이게 스튜디오에서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디 잘 다니지 않고요. 네. 예. 오늘 좀 첫 번째 소식이 그 아파트 경비원 관련 내용인데 네. 입주민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동안에 어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발생 시 조치 사항이라든지 피해자 보호 조치, 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월 5일부터 시행됐는데 거기에 우리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 그 규약 준칙 및 우리 개별 아파트에서 정하는 관리 규약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그 규정을 정하라. 예. 그러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4월 5일까지 정하고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는 5월 6일까지 정해서 시행하라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예. 네.
그동안 경비원분들이 사실 경비 업무 외에도 참 많은 일들을 해오셨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은 경비업법 위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좀 현실적으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뭐 들으신 분들 다들 의아하시겠지만 법하고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비는 경비 업무밖에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 단지로 돌아보면 그러시지 않잖아요. 분리수거 하시고 택배 받아주시고 뭐 주차 관리하고 낙엽 쓰시고 주차 관리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하고 우리 법하고 다른 이제 괴리를 맞추기 위해서 법이 개정됐는데요. 이제 또 다른 일면에서는 그렇다면 경비 업무만 하실 경우에는 이제 현장하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경비업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좀 시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아니요. 이제 이 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요. 10월 21일이요? 네,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그 특례 규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원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시행령에다가. 그래서 이 시행령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당국에서는 8월까지 어떤 조사하고 관계기관이나 다른 전문가들 의견 거쳐서 업무의 범위를 정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10월이면 그래도 아직 멀었네요. 네. 빨리 좀 적용되길 바라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또 문제된 내용 중에 하나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만 있으면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서 좀 제대로 쉬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했던 겁니까? 이제 감시 단속적 승인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승인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는 감시적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면 업무 강도가 낮고 심신의 피로가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로시간 한도도 적용받지 않고 연장 휴일 근로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적용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주휴수당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승인만 받기만 하면 근로조건이 하향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이 승인에 대한 좀 승인을 해주는 절차나 해주고 나서의 조치들이 아주 미흡하게 되었다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말씀 들어보니까 승인 기준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어떤 문제들이었습니까? 다들 놀라시겠지만 첫 번째 유효 기간이 없었어요. 한 번 받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승인 받을 때만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아무도 신경 안 쓴 거죠. 그 다음에 그 승인을 벗어나서 다른 진로 조건이 더 열악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습 반복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었어요.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승인할 때 우리 경비원 분들의 종사 업무 근로자 수 근로 형태만 기재하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자기가 감단 근로자인지 승인을 받은 근로자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많네요. 아니 근데 이야기 듣다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근로자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근로자요? 우리 경비원분들. 경비원분들. 네, 그렇죠. 여기서 승인만 있으면 우리는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경비원분들 보면은 아파트에서 화단 관리나 분리수거 등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좀 쉴 공간이 없어 보이세요. 없죠.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인 신청서에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정해놓고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요. 휴게시설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은 구체적 기준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격일제 근무의 휴게 시간을 하한인 8시간만 주면 된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최저임금, 사실 경비원분들의 임금 구조를 보면 최저임금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동안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올라오면서 급여를 계속 올려줄 수 없으니까 휴게 시간을 늘려서 이 최저임금을 맞추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있었거든요. 일도 있습니까? 이런 편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는 휴게 시간이 늘긴 했는데 예. 실제로는 늘어났는지는 의문이다라는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엔 경비원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가 좀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노동부에서는 유효기간 설정하겠다. 3년으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갱신 신청 시에는 그 요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위반 사업장에 있어서 제재가 없었다고 하는 데서 제재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승인 기준 정해서 반복 위반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승인해주지 않겠다. 그다음에 신청 내용 구체화해서 우리 경비원들의 근로 조건이 제대로 확립되고 할 수 있는지 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 정도 정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상담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9598번님. 3월 퇴사 준비 중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반대할 경우에는 퇴사가 어렵나요? 퇴직금 지급 시기를 지연시킬 수도 있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요거는 역시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하고 정해져 있어요. 원래는 서로 간에 한 달 전에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한 달 전에 알려주고 그래야지 퇴직의 효력이 한 달 뒤에 발생하니까 그런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퇴직금 지급이나 퇴직금 지급은 밀려질 수 있지만은 퇴직금에 전혀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잘 좀 퇴사일을 좀 양보하셔가지고 정했으면 좋겠어요. 2099번님. 제가 1996년부터 일을 시작해서 올해 3월 19일 퇴사합니다. 2013년 이후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2013년 이전은 퇴직금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하시니까 2013년 이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은요, 2012년 2012년부터 13년도까지 1년 동안은 50%만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50%? 네, 정확하게 2012년 이전은 지급받으실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1996년부터 일을 하셨으니까 네네. 6년치는 못 받고 그렇죠. 2012년부터 13년에서 50% 그리고 이후는 100%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2961번님. 직장 내에서 조장으로 발령났는데 일을 거부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조장으로 발령났는데 일을 거부하신다는 거는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위반일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해고를 하더라도 그 해고 사유나 그 직장 내 정당한 지시 명령에 대한 위반의 정도, 그러니까 그 해고할 만한 사유인가와 해고 당할 만큼의 일인가를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조장을 어떻게 해서 거부하시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해고가 정당한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맞아요. 만약에 뭐 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난 팀장 하기 싫다 이런 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상 거부해버리면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위반 행위는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반의 경우가 결국 해고를 당할 만큼 중대한 거냐라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들어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0779번님. 사직하기 전에 통상 한 달간 시간을 두는데 2달 이상 임금 체불 시 즉시 퇴사해도 문제가 안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임금 체불을 당하시고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죠. 빨리 규정 그냥 그만두셔야죠. 이런 경우는 그냥 뭐 퇴사하는 게 좀 당연하다. 당연하지.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본인의 결정만 있으면 하루라도 더 괜찮은 사업장을 알아보셔야죠. 경제적으로 본인이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민법상 효력 발생 시기가 한 달 뒤로라고 얘기하는 걸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왜 중요한가 하면 그 효력 발생 이전에 퇴사를 하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번거로운 것 때문에 우리가 30일이라는 걸 지키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임금체불이 2달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린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금체불이 2달 이상 발생하고 본인이 스스로 사직한다고 하면요. 이건 실업급여 사유도 돼요. 그렇군요. 네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9473번님. 과반수가 넘는 노동조합과 사측이 단체 협약으로
직종별 입사 유형별 보수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입사 시에는 단일 보수 체계였고요. 직종 간 이동도 자유롭고요. 불이익 받는 직원 수가 3분의 1 정도 되는 상황인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고차원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라디오에서요? 이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시 그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동의를 받으면 전체 근로자한테 다 적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 유형이죠. 근로조건 불이익이 발생한 건 맞아요. 그 불이익 변경에 대한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가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반대한 사람들한테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고차원적인 질문에 좀 답변하신 거라서 제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처음 들으시는 내용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6913 퇴사 의사를 밝힌 지 넉 달 가까이 됐는데 사람이 안 구해진다면서 그냥 나갈 경우에는 월급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충분한 시간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벌써 오늘 4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셨고 퇴직일이 정해지었다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민법상 효력 발생 시기도 벌써 지났어요. 그냥 나가요? 그만두시면 돼요. 그리고 월급을 반으로 지급한다는 거는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죠. 전혀 거리낄 게 없으십니다. 지금 해주실 거 회사에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네. 오늘 퇴사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7924번님 한 달 후에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다 쓰지 말라고 합니다. 남은 연차를 좀 사용하고 싶다니까 인수인계를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인수인계를 거부하면 퇴사 날짜가 미뤄지니까 연차 쓰지 말고 맞춰서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어차피 연차를 안 쓰시면 돈으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는 회사의 편의를 인수인계 기간이 없다고 하면 조금 편의를 봐주셔가지고 그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잘. 근데 그거는 너무 착한 답변이고 이분은 꼭 휴가를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원래는 이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되는 거니까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하고에 서로 맞춰봐야 되는 거지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왜냐하면 인수인계 기간이 휴가 기간이 길어지면 인수인계는 정말 못 해주는 기간이 생겨버린다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정도 가신다는 거를 5일 정도 주시고 5일은 인수인계 해주시고 수당으로 받으시고 이런 좀 서로 간에 좀 협의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역시 아름다운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이면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데요. 현재 기준에 유지든 완화든 우리는 방역수칙을 잘 따라야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경비원 그 노무에 관련된 이야기 나눴죠. 아파트에는 주민도 살지만 우리 이웃과 또 경비원 분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경비원 분들 좀 뵈면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한마디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모든 경비원 분들에게 바칩니다. 윤수일의 아파트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